네, 북한이 어제 건군절을 맞이해 3대 세습의 당위성과 함께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비판을 내놓기는 했지만 예상과 달리 무력 도발은 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면서 이 건군절을 맞아 어떤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좀 일단은 잠잠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뭐 들리지 않는 거 보면 잠잠하지 않은가. 특히 이제 지금 평양에서는 또 훈련 일꾼 대회라고 이번에 이제 동계 훈련에 참석했던 아마 지휘관 정치 일꾼들을 불러서 무슨 행사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정치 이벤트죠. 북한이 아마 이제 모든 포커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그 10월 달에 진행할 군사 퍼레이드 연습을 벌써 평양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꽃꽂이는 해도 아닌 올해 83주년이 되는 이런 창군절을 맞아서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건 생각할 형편도 못 되고 네. 그 70주년에 맞춰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용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력 도발은 없었지만 역시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은 나왔거든요. 원수들이 한 점의 불씨라도 날려보낸다면 그 본거지에서 완전히 괴멸시킬 것이다. 이런 네. 발언이 중앙보고대회에서 나왔는데 이런 발언을 내놓은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건군절, 그러니까 그 인민군 창건 기념일인데요. 네. 꺾어지는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라든지 그다음에 동해상의 항행 금지 구역 선포에도 불구하고 무력 시위는 없었던 것은 이제 평가가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이제 막 종료가 됐기 때문에 네. 그 한미 합동 훈련 기간과 겹치는 선군 군사 창건 기념일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이제 구두상으로는 이 성명상으로는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국면을 지속하고 있고 북미 간에도 지금 협상의 이 불씨는 전혀 지금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인민군을 창건하는 기념일이고 건군절에 무력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말로는 좀 세게 남쪽과 미국을 비난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어제 나왔던 중앙보고대회에서 그런 정도의 그 수위는 말 수위로는 높은 것이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북한이 우리 한미합동훈련이 끝난 다음 이제 이후 시점에서는 일정 정도 유연하게 대화의 국면으로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네. 국내적 안정에 더해서 이제는 외교적인 관계를 좀 다변화하고 정상화하려는 그런 아마 전략적인 접근이 아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중국에서 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지금 달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지난해 말 기준 핵탄두 20개를 보유했고 2020년이면 75개까지도 생산 가능할 것이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분석이 어느 정도 맞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이제 그 첩보 용량 CIA 50배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아마 북한의 그 핵 개발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중국이나 러시아는 상당히 좀 무시하는 편이었습니다. 저 북조선이 무슨 핵무기를 제대로 만들겠느냐 해서 3차 핵실험 갈 때까지도 무시했는데 이런 그 데이터는 결국 중국의 국가안전보위부나 첩보기관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발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럼 이미 지난해 20개 또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40개, 그다음에 이제 5년 후엔 75개, 80개로 네네. 다가간다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핵탄두가 아니라 소형화된 핵탄두, 즉 그 말하자면 규모가 90cm 이하고 1톤 미만인 그야말로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이 그동안 100개 만든다, 20개 만든다 할 때 우리는 별로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말하자면 중국의 이와 같은 발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이 상당히 향상돼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왜냐하면 북한은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면 북한이 다른 경제력이나 일반 다른 능력을 보고 북한이 감히 소용하겠느냐 이렇게 방심하지만 네. 그 투자하는 분야에 따라서는 북한의 여자 축구가 무적의 세계 1위듯이 이 핵 개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우리가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중국의 이 정보기관에서 이 추산한 거 말고도 최근에 미국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라든지 또 미국 내에서 한반도 전문가들도 최근에 들어와서는 핵탄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네.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금년 초에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으로 소형화 이야기를 꺼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단순히 3차례 핵실험을 했다는 나라 정도에서 이제 벗어나서 핵실험 이후에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는 지경까지 올라가서 핵과 미사일이 실제 군사 무기화돼서 실전 배치될 수 있는 군사적 수준까지 지금 갔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 접근하는 해결 방식하고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접근하는 해결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북한의 핵 능력이나 핵 실력이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통된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이러한 가공할 만한 정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북한 핵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본다면 최근에 사드 논란이라든지 그다음에 KAMD, 킬체인 같은 우리 한국형 대비 체제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다른 면에서는 2008년 12월 이후에 지금 중단되고 있는 육자회담, 네. 또 북미 협상, 또 남북 대화 이런 것들이 한편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군사비 강화라든지 군사력 증강이라든지 핵 억지력을 우리가 갖추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외교와 설득과 압박과 제재라고 하는 또 외교와 협상의 수단도 우리가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두 바퀴를 다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추가할 만한 그런 대비 전략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핵 문제, 네.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이제 연작 처당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집이 불타고 있는데 참새와 제비는 지지배배 울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쓴 네. 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김 교수님도 설명하신 대로 북한이 저런 자료 데이터들은 단순하게 뭐 협박이나 위협용이 아닌 중국이나 미국의 고도화된 정보기관들이 얻어낸 데이터라고 볼 때 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단지 뭐 날아오는 것을 뭐 막느냐 킬체인이냐 무슨 MD냐 이게 지지배배할 새가 없다는 것이죠. 뭔가 이것이 물리적으로 당장 안 된다고 할 때 다른 방법 육자회담도 좋고 남북대화도 좋고 수단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북한이 저런 것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더라도 즉각 사용하지는 못하게 하는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개성공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4일로 임금 지급 기한은 일단 마감이 됐고 보다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남북이 좀 만나서 대화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예, 지금 개성공단 임금 문제로 지금 남북이 기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저는 좀 접근 방법이 남쪽이나 북쪽이나 지나치게 정치적 투쟁 비슷하게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싸움의 본질은, 이 갈등의 본질은 임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북한 측 요구하고 임금을 우리가 합의된 상한선 이상으로는 줄 수 없다는 우리 측 입장 사이에 지금 갈등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노동계에 항상 봄마다 있는 춘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봄철이면 사용자 단체하고 노동자 단체 사이에 임금 협상을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임금 협상이라는 단협을 하게 되면 많이 올려달라는 측과 많이 줄 수 없다는 측 사이에 협상을 하다가 결국 합의점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도 북한은 5% 이상을 올려달라는 거고 우리는 5%는 올릴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임금 인상의 폭을 놓고 물밑에서 좀 서로 간에 합의 가능한 절충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측에서 임금을 올려줄 수 있다는 말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든 몇 프로든 북한 측이 원하는 대로 현실화시킬 우리가 희망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을 해주고 북한 역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임금을 못 올려주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단 올려주되 우리가 합의의 정신을 살리자는 거거든요. 북한이 일방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네. 따라서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앞으로는 임금 그 협상을 합의로 하겠다는 것을 우리 측한테 설명을 해주면 네. 우리는 합의라는 것을 우리가 성과를 얻어내고 북한 측의 임금 인상이라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타협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남북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기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합의 정신을 더욱더 살리기 위해서 직접 만나게 된다면 만나서 좀 절충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제가 볼 땐 최근에 그 남북한의 개성공단을 놓고 벌리는 그 승강이는 상당히 좀 유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올림으로써 갈등이 일어난 거지 사실 $70에서 한 $4 정도 올리는 게
우리나 뭐 우리 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 기업인들이 정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미 합의를 써준 걸 보면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기업인들은 올려줄 의사가 있다. 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게 자존심이 있는 거고 룰이 있는 건데 북한이 그 룰을 깨면서 지금 다가오니까 그것도 이제 연초부터 이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앞두고 뭔가 압박용으로 그 임금 문제를 활용해 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와서 우리가 제안한 접촉에 대해서도 북한도 유연하게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개성공단 문제를 남북한이 다른 뭐 큰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잘 끌고 가리라고 저도 전망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관행처럼 굳어져서 되풀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임금을 좀 올려주더라도 네. 북한으로부터 반드시 합의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따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밀려서 만약에 이대로 가서 기업들이 임금을 줘버리면 북한은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북한의 요구만큼 인상을 해주되 계속적으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따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현실을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근로자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1인당 지금 $200가 턱없이 밑에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한으로서는 그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나라에 인력 송출하고 우리 근로자를 파견했을 때 얻는 임금보다 개성공단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현실화시켜달라는 욕구가 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을 남북이 또는 남과 북한의 근로자를 파견한 측과 남측의 기업가 측이 합의가 가능한 선에서 조금씩 올려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단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네. 합의를 해야만 된다는 것,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어서 저는 이것이 뭐 임금 인상을 한번 들어준다고 해서 북측이 이걸 기회로 해서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수준으로 그렇게 턱없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그동안 지금 우리가 발끈한 이유는 5%를 상한선으로 해서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5% 이상을 지금 북이 일방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네. 기가 굉장히 나빠진 거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 5%를 묶어놓는 것은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개성공단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5%를 매년 묶어놓는 것 자체는 북한이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상한선을 두지 않되 아니면 상한선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네. 남북이 좀 서로 절충 가능한 그런 지점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뭐 북한이 이번에 저 임금 인상 문제를 저렇게 크게 자꾸 떠드는 것은 또 올해 이제 2004년 이후 지금 10년 만에 그 토지 임대료 문제 또 인상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개성공단이 자리 잡고 있는 그 토지 임대료는 베트남의 국제공단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은 그런 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 적어도 임금 인상과 이런 그 토지 임대료 문제를 투 트랙으로 끌고 가면서 다 양쪽에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건데 우리 정부는 바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축 잡히지 않고 합의에 의한 뭐 남북한 합의로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네. 아마 그 적정선이나 이런 데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마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루어져서 5% 인상은 정부에서도 막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그 일부 기업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담보서를 써줬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좀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보서를 써준 일부 기업이 나타난 것은 네. 그 임금 인상 문제로 지금 정부하고 북측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행여라도 기업에 불똥이 튈까 봐 아마 전전긍긍해서 써준 것 같은데요. 지금도 우리 정부 입장도 5%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5.18% 때문에 싸우는 건데 그 숫자에 우리가 연연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합의를 해달라는 것에 우리는 지금 강조점이 있기 네. 때문에 네네. 남북이 잘 풀려서 이제 합의의 정신과 인상의 정신들을 같이 교환하게 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북이 요구한 부분을 저희들은 이번에는 임금 우리 기업들이 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이 북한의 인상분에 대해서 지불하겠다는 그 담보서를 써준 것 자체가 네. 향후에 갈등이 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북측도 남측 기업이 이걸 낼 생각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고요. 우리 측에서도 이미 몇몇 기업이 담보서를 썼기 때문에 이것들을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저는 남쪽과 북쪽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북측이 우리 통일부 당국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북측도 우리 통일부를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하고
통일부를 만나는 게 껄끄럽다면 적어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민간 기업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준정부 당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측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하고 북한의 지도총국이 같이 만나서 저는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남과 북이 당국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좀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티모닌 대사가 김정은의 다음 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을 또 거론을 했습니다. 김정은 러시아 방문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땐 뭐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네. 입장인데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측에 오라는 쪽에서는 뭐 다 공개했지만 간다는 쪽에서 지금 노코멘트 아닙니까? 네. 근데 워낙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뭐 김정일 때도 그랬고 북한은 그 분야에서만은 입이 무겁습니다. 다른 데서는 입이 좀 거칠지만 자기네 최고 존엄, 최고 지도자의 동선을 말하는 것은 절대 금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제 김정은이 그 발목을 다쳐서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정말 회의 안 나올 때도 김영남이가 나오다가 김정은의 자리를 자기 자리가 아닌 걸로 알고 지나쳤다 제 자리와 앉았다는 걸 그 동선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 김정은은 이번 이 국제사회로 등용하는 이런 등용문 데뷔전을 양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분명히 김정은은 모스크바에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러시아에 갈 경우 9월에 중국의 승전 행사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러시아를 이번에 5월 9일 날 김정은이 가게 된다면 당연히 9월 달 중국이 초청하는 정승절에 갈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러시아에 초청한 모스크바는 가고 중국이 초청한데 안 간다는 것은 사실 북중 관계를 김정은이 굉장히 껄끄럽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 가능성 다 열렸다고 보는데 지금 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 9일 모스크바 전승절에 김정은이 지금 가는 것으로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기정사실화해서 네.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도 지금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가 여전히 정리가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북중 관계가 교통 정리가 좀 된 상황으로 깔끔하게 해결이 되어야 김정은이 모스크바에 갔을 때 거기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할 뿐만 아니라 시진핑과도 일정 정도의 모양새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푸틴하고는 아주 대대적이고 아주 굉장히 큰 정상회담을 해서 큰 모습을 갖춰주고 거기 참석한 시진핑하고는 진짜 오다가다 악수만 하게 된다면 네. 그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지금 각이 줄어드는 거고요. 우리 김정은으로서 굉장히 껄끄러운 것이어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북중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지금 부담이 남아 있어서 지금 가고 싶어도 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공식화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 관련 이슈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